노태우! 네, 안녕하십니까. 노태우입니다. 네, 우선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역 9번 출구, 여기가 이제 10번 출구에서 올라오는 곳인데요. 9번 출구 앞에 임시 무료 선별 진료소가 있어서 그쪽으로는 좀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1인 시위로 강남역 신논현역 구간에 우리 그 시위 투쟁분들이 많으신데요. 9번 출구 쪽은 저쪽 끝에 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 출구로는 안 가셔도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9번 출구 쪽은 접근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로 너무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난리를 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학원을 하고 식당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정당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부과되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정부는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그 고통을 완화시켜주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데 뻑하면 1000명 탓을 합니다. 1000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는 지금 우리 종이로 저기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원이 S라는 곳에 표를 잘 그려서 기사가 났는데요. 검진자 숫자가 1000명이 늘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확진자죠. 확진자 숫자가,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검진자 숫자를 거의 2배로 막 증가시켰어요. 아니 그러면은 10,000명을 검사해가지고 500명이 나오다가 검사를 20,000명 하면 1000명이 나오면은 이게 상황이 악화된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산수만 해봐도 검진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확진자 수만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알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밝혀놓았어요. 최근에 확진자 숫자가 1000명 넘었다고 할 때 세상에 검진을 40,000명, 50,000명을 한 겁니다. 그 전에 600명대에 많아야 20,000명을 하던 것을 40,000명, 50,000명까지 검진을 해놓고 그리고 확진자 숫자가 1000명 넘었다고 난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확진율이라고, 검진자 숫자 대비 확진자 숫자 비율이 있겠죠? 그거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소폭.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평균 2.5%였다가 1000명 넘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그 이틀은 확진율이 오히려 2.0 몇 프로 더 줄었다고요. 정말 우리 국민을 뭐로 보고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1000명 넘었다 하면서 특히 뭘 제한하죠? 집회를 제한합니다. 집회 시위를 제한해요. 집회 시위 제한은 계엄령 하에서 가능한 기본권의 엄청난 제한입니다. 계엄령 내리면 대표적으로 뭘 하죠? 못 모이게 합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계엄령을 내려서. 그런데 계엄령을 내려야 할 수 있는 행위를 뭐를 핑계대고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고 한단 말이죠. 정권 방어용 거짓 방역이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점을 분명히 해두면서, 그러나 우리 현명한 자유시민들은 여기 S는 경찰 개개인 분들이 정권의 핵심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은 하지 않으려고 지혜를 발휘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점에서 나와 계신 경찰분들도 불필요하게 시민분들을 자극하는, 그래서 불행하게 자꾸 격화되는 감정 대립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그렇게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핑계로 자기들의 정권을 방어하려는 자들이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실을 똑똑히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4.15 부정선거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위 저개발 국가, 제3세계 국가의 부정선거라는 딱지가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놀라면서 아니 미국이 바나나 공화국이야, 바나나 리퍼블릭이야 이렇게 놀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위 제3세계 국가를 비하해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 나라들에나 부정선거가 횡행했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은 유튜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분들이면 이제는 빼박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든 축소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뿐이지 명백한 부정의 행위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 법원에서 인정받았냐? 그리고 그게 선거 결과적으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네가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냐? 이런 정도의 반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민주주의의 모국이고 최고 선진국이라고 알았던 미국에서 이런 정도의 조직적이고 거대한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는 대부분 생각하지 얘기하지 못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처럼 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죠. 미국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국 단위로 벌어집니다. 한 주라는 50개 주가 있는데 한 주만 해도 웬만한 나라 한 나라랑 맞먹을 크기입니다. 그 안에 수십 개 카운티들이 있습니다. 큰 데는 뭐 100개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운티 하나만 해도 꽤 큽니다. 넓이가. 그런데 모든 카운티들에 부정이 들어가야 미국 대선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 넓은 미국에 그 많은 카운티에 모두 같은 방식으로 부정이 들어가야 했다면 그건 무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선을 바꾸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경합주에 집중합니다. 미국 대선은 주 단위로 대통령 선거인단이 승자 독식처럼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우세한 주 지역은 아무리 무리를 해봐야 바꾸기가 어려워요. 텍사스주 같은 데를 민주당으로 바꾸기가 어렵고 반대로 뉴욕을 트럼프로 가져오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 구조가 있는데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쪽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경합주, 소위 접전지역에 집중합니다. 접전지역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치열하게 맞붙어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의 표 차이로 당락이 확확 바뀝니다. 자, 그래서 경합주 6개가 주로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합주만 해도 넓어요. 경합주만 해도 한 주마다 한 나라 크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집중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합주 안에 있는 카운티들 중에서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대도시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의 스테이트 주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서울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로. 서울에 얼마나 많이 삽니까? 5천만이라면 1,000만이 살죠? 그러면 1,000만을 집중해서 거기를 부정표를 100만 표 가까이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 전체의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 표 가까이 대담한 부정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느냐? 경합주의 미러키, 디트로이트 이런 대표적인 도시들은 민주당이 대대로 장악해온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들 전체에 자기들의 네트워크가 퍼져 있기 때문에 대담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대도시만 공략하면
미국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난 거대한 21세기 역사의 길이 남을 부정선거 양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들의 기득권 네트워크로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위 관직들 그리고 의회의 자기 편 동원해서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실은 그 분위기가 잘 굳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규모의 명백한 부정이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은 것은 이러한 초유의 대규모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최대한 평화적으로 최대한 헌법 질서 내에서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미국의 과제가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민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자,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미국이 부정선거에 굴복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 국토본 상임대표 민경욱 대표님이 특파원 출신이고 그러시니까 외신이나 이런 분석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거의 동시에 올린 트윗을 소개했습니다. 즉, 한 반나절 전쯤에 미국의 국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이 트럼프의 행정명령 발동을 암시하는 듯한 그러한 협조적인 트윗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자, 국방부, 미 국무부, 미 재무부, 여기는 지금 나라를 떠받치는 중추적인 세계 부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방부는 이미 대통령의 친 그런 그 성격으로 대행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국무부 장관, 그리고 이번에 재무부 장관 같이 협조적인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세력에 대항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런 대응이 최대한 헌법 질서 내에서 제대로 성공적으로 작동해서 자유민주주의 모국 미국이 부정선거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처럼 질서를 파괴하는 부정선거 세력들을 엄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제가 미국 얘기를 왜 떠들었냐, 그것이 우리 한국의 판박이, 우리 한국 부정선거의 쌍둥이, 우리 한국 부정선거의 확대 재생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들은 우리 한국 4.15를 마치 테스트베드라고 그러죠. 시험대, 리허설, 전초전쯤으로 여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해보니까, 미국의 한 주 정도 크기 되는 한국에서 해보니까 어땠어요? 성공!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코로나와 딱 붙어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더라. 부정선거 메커니즘이 아주 잘 굴러간다. 자신감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담하게 본진을 허물러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을 되살려 미국까지 부정선거로 자기들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빼앗아 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게 반복되느냐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도 우편투표가 제일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번에 제일 난리난 것이 우편투표였죠. 한국에서도 전자개표기 부여해서 다 시키니까 영 다른 동작을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일이 미시간주에서도 일어납니다. 리셋하니까 영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겁니다.
정직한 기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프로그램만 작동돼야 되죠. 두 개의 프로그램 벌써 틀려먹은 것입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우편투표 부정, 그리고 전자개표기 부정, 컴퓨터 부정이죠. 이런 일이 똑같이 미국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자유민주 체제를 허무는 그러한 거대한 검은 세력의 실체가 더욱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실체가 과연 어디냐?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력을 지적할 수는 있어요. 말을 안 하고 꾹 다물고 있는 세력인데 그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원이 각 기업에 파견된 거의 100만 단위의 리스트를 지금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2주 전이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한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또 국내 세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한국과 미국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도 단호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개입으로 인한 국내의 긴급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 특히 선거 개입에 대해서 발동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4일 이번 월요일 날 검증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검증 기일에 우선 두 가지를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선관위가 자기들이 선거 전자장비의 프로그램을 다 지웠다. 벌써 몇 개월 전에 그걸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죠. 25명의 후보자가 일찍이 선거소송을 제기했고 130곳의 시민들이 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이 넘는 지역구에 선거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수천 대의 선거 장비들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자, 사전투표지 발급기, 전자개표기 세트, 개수기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렸다. 그러고는 마치 철덩어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게 기일에서 말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부정선거의 사실 증거입니다. 우리가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적극 증거로는 그 개표기를 남겨놓으면 개표기를 포렌식을 철저히 해서 부정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네 라고 확인하는 것이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이겠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런데 이걸 개표기 증거를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검사가 일어나기 전에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아니, 그걸 검사할 수 있는 소송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싹 지운다. 왜 지워요? 왜 지우냐? 몇 개월 전에. 그걸 도저히 정당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무슨 컨설팅이다,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다음 선거가 언제 있다고 벌써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체계적으로 인멸한 각각의 장면들을 연결해 보면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포에서 보관되어 있던 걸 가져와서 이제 봉인된 장소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고 확인을 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짓을 했는지, 그게 완전 복구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공식적으로 마구 지운 것 그리고 일부 복구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그 검증기일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버 그리고 선거 장비, QR 코드 등에 대해서 감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라든지 서버의 선거인 명부 등은 우리가 재검표로 표를 확인할 때 그때 대조하는 어떤 그 장치로서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 부분이 있는데 항상 지금 우리 검증에서 보듯이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방해하는 쪽으로 이미 뭔가를 진행시켜 놓고 그 다음에 조금 허용할 것처럼 열어주고 이게 이때까지의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들의 증거인멸 행위, 그들이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해 놓은 행위,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에 남도록 만들어 가야 되죠. 그리고 일부분 재검표 속에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저들의 인멸 행위가 있을 것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 구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증거조사가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원칙이 무척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재검표가 있을 때 공개가 되는 것과 비공개는 천지차입니다. 비공개는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가 애초에 개표를 할 때도 다 공개하고 참관인들이 찍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새로 하는 개표죠. 그런 새로 하는 개표에 대해서 그걸 비공개로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욱 철저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관철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사분들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무척 길게 드렸어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다음 연사분이 도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도착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상으로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